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믿었던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맞아본 적이 있나요? 아마 정말 친한 친구에게 당해도 굉장히 충격적일 텐데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은 가족에게, 그것도 거의 모든 가족에게 당하셨다고 합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어요.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들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전 톡톡사연의 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올해 50이 된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 20년 좀 넘었고 지금은 군대에 가 있는 아들 하나와 남편과 이렇게 셋이 살고 있어요. 남편은 참 소박하고 검소하고 무뚝뚝한 사람입니다. 결혼할 땐 그런 모습이 좋아 결혼한 건데 지금은 참 답답하다 느낄 때가 많긴 해요. 사람이 적당히 융통성도 있고 그래야 하는데 남편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남편의 그런 모습은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어떤 의미로는 대단한 사람인 거죠. 어떻게 저렇게까지 한결같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한결같으니 말입니다. 남편은 작은 중소기업에서 20년 넘게 근속해왔는데 그동안 한 번도 지각하거나 업무를 해야 하는 시간 내에 해내지 못하거나 하는 일이 없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우수사원인가 하는 상도 받았으니 이것만 봐도 엄청나게 성실한 사람이라는 게 설명이 되겠죠. 그렇게 살면 안 답답해? 난 이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신기해. 딱 이것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남편이 정말 답답하다고 생각했던 땐 시어머니의 유산을 상속받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화가 나 싸울 뻔했거든요. 어머님이 당신 몫으로 빼놓으신 건데 그걸 왜 굳이 안 받겠다는 거야? 공평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이 명확했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이로운 것들도 마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답답했을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를 참 예뻐하셨어요. 특히 욕심이 없어 보인다는 점은 가장 예뻐라 하셨거든요. 그것도 그럴 것이 남편에겐 2명의 형과 1명의 누나가 있었는데 다들 욕심이 엄청났거든요.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가장 많은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선언했을 때도 남편이 나서서 공평하게 넷으로 나누자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물론 예상보다 더 받게 된 형들과 누나는 좋아했지만 전 그런 남편이 정말 많이 답답했습니다. 우리가 어머님께 더 잘했으니까 더 받아도 되는 거야. 그런 거 바라고 잘해드린 게 아니라 그냥 자식 노릇한 건데. 아니 누가 그런 거 바라고 한 거래? 아니지만 그래도 주시겠다는 걸 왜 마다하냐고. 말했잖아. 공평하지 않다고. 정말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희에게 더 주고 싶어 하셨지만 남편의 극구 반대로 내 집 식구가 공평하게 어머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많은 돈이었습니다. 내 식구가 나눠 가지니 한 집에 3억 정도씩 가더군요. 이제 여기서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죠. 저희 시어머니는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서 자식 넷을 키워낸 사람입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듯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동네에선 저희 시어머니를 보고 세상에서 제일 독한 사람이라고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존경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시아버지가 먼저 떠나고 혼자 남겨진 시어머니는 해보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로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다고 하더군요. 안 해본 일 없이 그렇게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한 덕에 자식 넷을 다 대학 공부까지 시키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학비를 대면서도 따로 여기저기 투자를 꽤 하셨습니다.
틈틈이 그런 공부도 하시고 말이죠. 하늘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시어머니에게 감동했던 건지 아니면 어머님이 정말 열심히 공부한 결과인 건지 시어머니가 하는 투자는 굉장히 성공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는 시어머니에게 투자 방법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자식 넷을 다 대학 공부시키고 시집장가를 다 보내고도 15억 정도 되는 재산을 가진 할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 덕에 자식들에게 엄청난 효도 아닌 효도를 받았어요. 제가 여기서 효도 아닌이라고 말하는 건 그들이 시어머니에게 잘하는 것, 시어머니가 가진 재산 때문인 게 너무나 잘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작 챙겨야 할 땐 자주 나타나지도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일 때만 어찌나 알랑방귀를 끼어대는지. 집안 행사 같은 게 있는 날은 서로 시어머니께 자신이 가장 효자라는 것들을 어필하기 위해 바빴어요. 정작 평소에는 안부 전화 한번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난 니들이 제일 좋다. 유난 안 떨고 호들갑 안 떨고 안부 전화 자주 오고 틈틈이 얼굴 보여주러 오고 니들이 제일 자식다운 자식 노릇을 하는 거지. 그런 이유로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를 제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막내인 남편에게 가장 많은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하신 거고요. 그 소식을 남편의 형들과 누나가 알게 됐던 날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옳게 나랑 이야기 좀 해. 다짜고짜 집 앞으로 시누이가 찾아왔더라고요. 평생 가야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직접 집으로까지 찾아와 놀랐습니다. 저희 집 주소를 알고 있었다는 것도 그때 알았어요. 모르는 줄 알았거든요. 그 정도로 교류가 없었으니까요. 형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냐니? 진짜 몰라 물어? 네. 무슨 일이신데요? 왜 이렇게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 여우네. 이걸 모른 척 그래?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자기 재산의 반을 주고 나머지 셋이 나눠 가지라고 했다는 겁니다. 전 진짜 몰랐거든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막내가 그런 알랑방귀를 낄 타입의 애도 아니고 그러면 그 노인네가 알아서 막내한테 그만큼이나 주겠다고 했단 말이야? 올케가 엄마한테 딱 붙어서 꼬여낸 거 아니냐고. 전 진짜 억울했어요. 무엇보다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타입이 아니십니다. 어머니가 제가 꼬여낸다고 꼬여질 사람도 아니고 전 어머님한테 재산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하거나 어떻게 하시겠다고 들은 바 없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도 시누이 믿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제가 시어머니에 꼬여내서 돈을 더 받기로 한 걸로 결론을 내린 상태였어요. 저도 처음에는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하실 거 없다. 저희도 안 주셔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 돈 더 받자고 가족끼리 얼굴 붉힐 생각도 없었고 말이죠. 하지만 시누이뿐만 아니라 아주버님들도 번갈아 가며 나타났어요. 그리고 저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니까 재수 씨가 못 받겠다고 하라니까요. 그거 좀 더 받아 뭐 하겠어요. 가족끼리 사이 좋은 게 더 중요한 거지. 평소에는 연락 한 번 없이 그냥 면목상의 가족일 뿐이었던 사람들이 돈 문제에서는 그 누구보다 가족을 챙기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더 받겠다고 저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건 본인들이면서 말이죠. 그게 반복되니 오기로라도 받아야겠더군요. 하지만 남편 생각은 달랐습니다. 저에게 상의도 없이 시어머니에게 찾아가 자신은 괜찮으니 확실하게 나눠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왔다더군요. 정말 남편이 답답하고 미웠어요. 나한테 상의도 없이? 상의해도 결과는 달라질 게 없는데 괜히 시간 낭비할 필요 없잖아. 그리고 이렇게 하면 형님들이랑 누님도 당신 안 찾아올 거고 다 좋은 거 아니야?
저만 답답하죠. 저만요. 결국 남편의 뜻대로 시어머니 모두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주었어요. 여기까지면 제가 이 사연을 보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사실 제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저기서 끝난 채로 모두 각자 만족하고 살았으면 해피엔딩이었겠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안색이 좋지 않더라고요. 너무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얼굴색도 노란빛이 돌고 말이죠. 그래서 병원을 가보라고 했지만 남편은 자기 몸은 자신이 안다면서 극구 가지 않겠다더군요. 제가 시어머니께 이르고 나서야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저와 함께 병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어요. 간암입니다.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하더군요. 너무 늦게 왔다고 말이죠. 그 소식을 들은 첫날은 그냥 현실감이 하나도 없어 멍했습니다. 이게 정말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둘째 날이 돼서야 하루 만에 급하게 입원해 항암제를 맞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서야 실감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머님께는 말씀드렸어? 이 건강검진 누가 잡아주는지 잊었어? 어머님이 예약하고 잡아준 검진에서 간암 판정을 받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중요한 문제는 숨겨서도 안 되는 거지만 말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우리 막내 어떡하면 좋냐? 저 괜찮아요, 어머니. 오는 시어머니와 그런 시어머니를 달래는 남편을 보면서 또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만 생각해보니 다시 떠올려도 기가 차는 게 남편이 그렇게 입원해 있는 동안 형들이고 누나고 딱 한 번밖에 오지 않았단 사실입니다. 그마저도 그냥 안 올 수 없어 온 것 같은 느낌으로 말이죠. 막내한테 얼굴도 좀 자주 보여라. 예전 같았으면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 척이라도 했을 테지만 이미 재산을 다 물려받은 남편의 형님들과 누님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말로만 그러겠다고 하고 오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썩을 것들, 망할 년놈들. 시어머니는 아픈 남편을 보며 그렇게 말했어요. 죽어가는 동생을 보러 한 번도 오지 않는 그들이 저도 정말 야속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웠어요. 병원에선 3개월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했지만 남편은 1년을 넘게 살다 갔어요. 남편이 아픈 동안 저와 시어머니가 번갈아 가며 남편을 간호했고 그러면서 저와 시어머니는 점점 더 말라갔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는 자식을 봐야 하는 어머니와 젊은 나이에 죽는 남편을 봐야 하는 아내의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는 유대감 아닌 유대감도 생겼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나네요. 연호 없어도 너는 내 며느리다. 알고 있지? 네, 그럼요. 시어머니가 주신 재산을 남편의 병원비로 거의 다 썼거든요. 그래서 사실 앞이 막막하긴 했는데 준비성도 철저하고 매사에 성실했던 우리 남편은 혹시나 모를 미래까지 대비해 보험을 다 들어놨더라고요. 남편이 죽고 그 서류들을 정리하다 정말 오열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보, 여보, 나만 두고 먼저 가면 나는 어떡해. 남편이 남기고 간 것들에서 저와 아들에 대한 사랑을 엄청나게 느꼈거든요. 말로 다 하지 않아도 정말 우릴 많이 사랑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떠난 사람이 더 보고 싶고 그리웠습니다. 못해준 것들만 생각나고 말이죠. 연호 성격에 보나마나 보험은 엄청나게 드러났을 테니까 옳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
장례식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누나란 사람이 말입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요? 그럼 뭐가 중요해? 간 사람은 간 사람으로 남아야지. 남은 사람 어떻게 살지 걱정해 주는 거잖아. 그런 걱정 필요 없으니까 안 해주셔도 돼요. 남편의 많은 보험금으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간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 많은 돈을 제가 다 가지게 둬야 하는 이야기를 작은 아주버님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동생이 남겨질 부인과 아들을 위해 준비해둔 보험금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 되먹지 못한 인간들은 정말 끝을 보더군요. 남편이 죽고 상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가 길가에서 넘어지시는 바람에 한쪽 발목이 금이가 깁스를 하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두세 번은 가서 안부를 묻고 남편에 관한 이야기로 많은 시간을 보내던 때쯤 아주버님들과 시누이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 요즘 요양원 좋아요. 내가 너희들 보고 나 책임지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알아 사는데 왜 요양원에 가란 말이야? 이렇게 아프실 때 돌봐줄 사람 바로 옆에 있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머니,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요양원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니까요. 말은 번지르르 하게 잘하더군요.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이제 재산을 다 받았으니 늙은 엄마 신경 쓰기도 싫고 뭐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리고 이 집은 얼마 정도 안 됐지? 시어머니가 현대 사는 집까지 나눠서 자기들이 가질 생각으로 시어머니를 치워버릴 구실을 만든 겁니다. 정말 악마가 따로 없죠. 시어머니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했고 아주버님들과 시누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엔 해선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바로 강제 입원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건 우연이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잠자리에 든 줄 알고 거실에서 자기들끼리 강제 입원 날짜가 어쩌고 당일에 동의서를 써야 하네 말아야 하네 하는 이야기를 나눴고 그걸 죄다 들으신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먼저 간 남편과 막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밤새 우셨다고 합니다. 저런 것들을 자식이라고 먹이고 키우고 대학까지 보내고 시집장가도 제 손으로 보낸 과거가 너무나 후회스럽고 한스러워 말이죠. 그렇게 시어머니의 강제 입원 날이 다가왔어요. 그들은 계획대로 시어머니 집에 갑자기 놀러온 듯 찾아간 뒤 그것으로 밖에서 대기 중인 병원 직원들을 불러들일 생각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집에 없었습니다. 엄마! 엄마! 시누이는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시어머니가 아는 사람들에게 다 연락하고 또 가시만한 곳을 다 찾아봤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시어머니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날 요양원에 강제 입원하기로 되어 있던 건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당사자가 없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보통 이럴 때는 자기 부모가 걱정되니까 한동안은 계속 찾아야 하는 게 맞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처음 며칠간은 여기저기 연락이라고 해보는 것 같더니 바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집을 정리하더군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혼자 살던 그 집마저 팔아서 셋이 나눠 가지던 날, 거짓말처럼 사라졌던 시어머니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타난 시어머니의 모습을 본 모두는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하고 나타나셨거든요. 시어머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싼 명품을 두르고 굉장히 비싸 보이는 액세서리들을 하고 듣기만 해도 억소리 나는 외제차까지 끌고 자기 자식들 앞에 나타났어요. 아니,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엄마, 이게 다 뭐야? 엄마 어디서 로또라도 당첨됐어?
아이, 그동안 어디 계셨던 거예요? 나중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시길 그 나쁜 연놈 중에서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잘 지냈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걱정해주는 애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슬픈 얼굴로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 그것뿐인 줄 아니? 시어머니는 그동안 재산이 15억이라고 저희를 포함한 다른 가족 모두에게 거짓말을 해오셨던 겁니다. 사실은 15억이 아니라 100억이 가까운 재산이 있으셨어요. 다 투자로 벌어들여 여기저기 땅으로 묶어두고 그랬던 탓에 저희가 몰랐더라고요. 그것뿐이 아니라니요? 그럼 엄마한테 있던 재산이 그게 다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시누이가 입술을 실룩 끼며 물었습니다. 그런 시누이를 보고 시어머니가 호통치듯 말했어요. 그래, 니들한테 준 거에 몇 배는 더 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새남매는 바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그렇게 돈을 밝히는 남매들이 그 사실을 알았으니 말입니다. 엄마, 근데 어디 갔다 왔어? 걱정했잖아. 그러니까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게다가 이 차림은 뭐예요? 그동안 어디 계셨던 거예요? 그런 남매들의 모습을 보던 시어머니가 기가 찼다는 듯 웃었습니다. 걱정? 웃기는 소리 하지 말거라. 그렇게 나를 걱정하는 애들이 아프지도 않은 나를 요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하고 내가 없어진 사이에 내 집을 팔아 나눠 가죠? 이들 눈에 내가 그렇게 바보로 보이냐? 어? 엄마, 그게 아니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난 내 재산 한 푼도 너희한테 못 준다. 그렇게 말하고선 이미 마련해둔 다른 거처로 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와, 이게 다 뭐야?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찾아간 시어머니의 새로운 집은 그야말로 삐까뻔쩍했어요. 누가 봐도 비싸 보이는 벽지에 대리석 바닥에 길게 뻗어있는 복도까지 말입니다. 왔니? 아니 어머님,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동안 어디 계셨고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저에게 그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일과 앞으로 할 일들을 이야기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묶어놨던 재산들을 다 정리해서 현금화했다. 그리고 집도 사고 난생 처음으로 백화점에 가서 제일 비싼 걸 파는 것 같은 매장으로 가서 비싸다는 걸로만 샀어. 그리고 외제차도 한 대 뽑았다. 마음 먹으면 이렇게 쉬운 일을 내가 그동안 뭐 한다고 참고 아끼며 살았나 몰라. 그래봐야 겨우 저런 자식들한테 주기밖에 더하니?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으신 분이 티를 그렇게 안 내고 사신 것도 결국은 자신이 아껴 자식들 좋은 일 시키려 그러셨던 거니까요. 혼자 4남매를 다 키워낸 어머님이라면 더더욱 말입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님도 어머님 인생 즐기며 사셔야죠. 그래, 나 실컷 쓰고 혹시나 다 못 쓰면 너한테 주고 갈란다.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저한테요? 나한테 돈 달라 소리 안 하는 건 막내네 뿐이었는데 이제 우리 막내 먼저 가고 없잖니. 그러면 너한테 줘야지. 우리 막내 손자랑 평생 편하게 지낼 수 있게. 제가 손살을 쳤어요. 이미 그이가 주고 간 게 많아요. 어머님까지 그러지 않으셔도 충분히 쓸 만큼 됩니다. 내가 이래서 니들 부부를 참 좋아했어. 돈은 많을수록 좋은 거다. 쟤들이 저렇게 거품 물고 욕심낸 이유가 그거잖니. 준다고 할 때 가만히 받아. 네 남편처럼 답답한 짓 하지 말고.
시어머니의 그 말에 굳이 준다는데도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며 싫다고 했던 남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 자기한테 이로운 짓 거절하는 것도 그이답다 생각하면서도 답답해 했었는데 어느새 제가 그러고 있더군요. 부부는 닮는다더니 말입니다. 그런데 괜찮으시겠어요? 가만히들 안 있을 텐데. 지들이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그리고 나도 다 생각이 있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의미심장하게 웃으시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자식들을 향한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선 첫째 아주버님 이야기입니다. 첫째 아주버님은 시어머니에게 가장 많은 걸 받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큰아들이란 이유로 시어머니가 더 챙기기도 했었고 말이죠. 내 생일 한번 제대로 챙겨준 적이 없다. 하지만 큰아주버님은 어머님에게 제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보기엔 말이죠. 늘 자신에게 뭔가 떨어지는 게 있을 때만 찾아왔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돈을 달라고도 했고요. 식당을 하고 있었거든요. 가게를 넓혀야 한다. 이번엔 뭐를 사야 한다. 그게 유행이다 그러면서 크고 작게 어머님 돈을 가져갔어요. 큰오빠는 그동안 식당 문제로 엄마한테 뜯어간 돈이 얼마야? 공평하게 나누는 게 말이 돼? 뭐? 아니 그건 미네 말이 맞지. 형이 어머니한테 한두 푼 가져갔어? 내가 큰아들이잖아. 원래 큰아들이 상속분 제일 많은 거 니네 몰라? 어이구, 그건 큰아들 노릇을 할 때 이야기지. 오빠는 제일 자식 노릇 못하는 자식 아니야? 너 말 다 했어? 못했다. 왜? 그렇게 말하며 서로 깎아내리기 바빴어요. 남편이 공평하게 나눠져 했을 때도 만족하지 못하고 싸워대는 모습을 제 눈으로 보고 경악했었으니 말입니다. 아무튼 큰아주버님은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식당이 썩 장사가 잘 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유행하는 것들을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 덕에 늘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가부장적인 성격이었던 탓에 큰형님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큰형님을 찾아갔어요. 네 남편이랑 계속 살 계획이냐? 그런 걸 갑자기 왜 물으세요? 아시잖아요. 전 나가서 뭐 할 능력도 없고 집이 부자인 것도 아니고요. 그럼 너 자립할 만큼 돈이 있으면 헤어질 생각은 있고? 큰형님은 왜 그런 걸 묻냐는 듯 시어머니를 잠시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얼마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을 떠나고 싶다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선 형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 얼마의 돈을 내가 해주마. 왜요? 큰형님은 정말 모르겠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어쨌든 아들이잖아요. 아들의 며느리에게 돈 줄 테니 이혼하고 네 삶을 살라고 하는 시어머니라니요. 그런 시어머니는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으니까요. 나는 그 망할 놈의 자식이 가족의 소중함 알았으면 좋겠다. 돈 말고 다른 것도 소중했다는 걸 알아야 돼. 진심이세요? 큰형님의 질문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진심이라는 걸 알자 큰형님은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큰아주버님과 이혼했어요. 큰아주버님은 처음엔 영문을 몰랐습니다. 여태 잘 참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별 계기도 없이 이혼하자고 했으니 말이에요. 네가 나 없이 혼자 어떻게 살 수 있다고 이혼을 하자는 건데? 당신은 늘 그런 식이야. 나도 혼자 잘 살 수 있어. 그래. 어디 한번 잘 살아봐.
나한테 나중에 빌면서 잘못했다고 하지 말고. 알겠어? 그럴 리는 없네요. 큰아주버님은 큰형님의 그전과 달라진 당당한 태도를 이해할 수 없어 했지만 이유를 당장은 알 수 없었습니다. 큰형님은 큰아주버님과 이혼해 멀지 않은 곳에 작은 가게를 차렸어요. 어머님이 주신 돈으로 말이죠. 그리고 평소에 음식 솜씨는 좋지만 늘 큰아주버님에게 막혀 하지 못했던 것들을 만들어 팔았어요. 그 결과 큰형님의 식당은 줄 서서 먹는 맛집이 되었습니다. 큰아주버님은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형님을 찾아가 물어본 끝에 시어머니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아주버님은 그걸 알자마자 시어머니에게 찾아왔어요. 어머니, 남한테 그런 큰 돈을 주시면 어떡해요? 남보다도 못한 너희들한테도 줬는데 수십 년간 내 며느리로 고생한 나이한테 왜 못 주니? 어머니, 너같이 가중의 소중함 모르고 가망성도 없는 일에 매달려서 그 나이 먹도록 부모와 부인 등골만 뽑아먹는 너 같은 자식은 혼자서 정신을 차려야 돼. 그렇게 말하고는 큰아주버님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도 큰아주버님은 억울해만 하고 반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용서하고 그 재산을 물려줄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주위에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물려받을 재산이 수십억이 된다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정말 물려줄 생각이 단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작은 아주버님은 사치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자기 머리에 맞지 않는 비싼 차, 비싼 옷 같은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부인도 딱 자기 같은 사람을 만나서 둘이 함께 매번 주제에 맞지 않는 씀씀이로 카드 빚에 시달렸습니다. 그 때문에 시어머니에게서 받아간 돈도 금방 동이 났고요. 엄마 없어지자마자 제일 먼저 엄마 집 정리하자고 한 사람이 작은 오빠라니까? 뭐? 너 말 다 했어? 내가 틀린 말 했어? 사실이잖아. 돈이 급하니 눈이 돌아가게 되어 있었고 실제로 시어머니가 사라지자마자 제일 먼저 어머님 집부터 정리하자고 한 게 작은 아주버님인 건 사실이었어요. 어머니, 진짜 아니에요. 정말 저는 제가 하고 싶어하는 눈치길래. 뭐? 내가 언제? 엄마 집 시세가 어느 정도 된다더라라고 먼저 이야기한 게 니잖아. 난 팔자고는 안 했어. 그게 그 말이지. 이게 어디서 눈 가리고 아웅이야? 정말 그야말로 개판이었습니다. 서로 더 잘못했다고 물어뜯는 장면을 보고 있자니 정말이지 가관이란 말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것들은 고쳐 쓸 수가 없을 것 같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크게 쉬며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라리 맞다고 시인하고 용서를 빌면 어머님도 불쌍해서 빚은 갚아주실 수 있었을 텐데 작은 아주버님은 그 기회마저 날린 겁니다. 서로를 탓하면서 말이죠. 시어머니는 정말로 단 하나도 갚아주지 않으셨어요. 그 둘이 빚에 집에 빨간 딱지가 붙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와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주변을 새로 산 삐까뻔쩍한 외제차로 둘러보며 작은 아주버님에게 네가 뭘 잃었는지만 확인시켜줄 뿐이었죠. 하루는 작은 아주버님이 찾아와서 이랬다더군요. 진짜 저 안 도와주실 거예요? 어머닌 제 어머니잖아요. 네가 언제 나를 단 한 번이라도 어머니라 생각한 적이 있니? 나는 늘 네가 돈 달라고 하면 주는 사람 아니었냐? 그마저도 필요 없어지니까 멀쩡한 자기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그 사이에 자기 엄마 집 팔아 나눌 생각이라 너는 내가 죽어서 내 시체가 돈이 된다고 하면 그거마저 팔아먹을 놈이야. 그런 놈을 내가 왜 도와줘?
그렇게 말하고선 작은 아주버님을 쫓아냈습니다. 작은 형님은 정말로 시어머니가 자기 돈을 갚아줄 것 같지 않자 아주버님을 떠났어요. 더 이상 아주버님이 필요 없어진 거죠. 작은 아주버님네는 아이도 없이 둘이서만 살았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지만 그렇게 형님이 떠나고 나니 정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가족도 없이 빚만 잔뜩 남은 채로 본인이 그렇게 좋아하는 쇼핑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외로이 늙어가겠죠. 어쩌겠어요. 이게 다 자신이 만든 과거에 대한 업보인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시누이네가 남았죠. 시누이는 셋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사는 편이긴 했어요. 그나마도 본인이 너무 욕심이 많아서 늘 과하게 주변에 이야기하고 다닌 덕에 사람들은 시누이가 실제로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있다고 생각했지만요. 저희 엄마가 투자엔 거의 뭐 신이어서 수백억을 버셨거든요. 딸이 저 하나밖에 없다고 저를 제일 아끼시는데 그 재산 다 어디 가겠어요? 이런 식으로 부풀려 말하거나 허풍을 쳐서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는 걸 즐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사치하게 되었고 그 문제로 심해부와도 다툼이 잦은 거로 알았습니다. 설마 엄마가 진짜 안 주겠어? 다 그냥 우리 겁먹으라고 하는 소리야. 이제라도 잘하면 줄걸? 그래도 자식인데. 그렇게 말하던 신우이도 큰아주버님과 작은아주버님에게 하나도 주지 않고 그들이 빚에 허덕여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시어머니를 보고선 슬슬 불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자기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재산으로 큰 소리 뻥뻥 쳐둔 상태라 받아가야 했거든요. 엄마, 아니 어머니, 제가 진짜 너무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넌 내가 돈이 없었으면 지금도 요양원에 가둘 생각만 했겠지. 모를 줄 아니? 제가 돈에 미쳐서 정신이 잠깐 나갔었나 봐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큰오빠나 작은오빠처럼 막 살지도 않잖아요. 네가 네 오빠들한테 넌 짓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하면서 뭐든 먼저 말 꺼내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너희를 몇 년이나 내 손으로 키우고 얼마나 아는지 몰라? 엄마, 당장 나가. 이게 어디서 아직도 자기 엄마가 지 말이라면 그래야 하고 줄 알고 이것도 아직 정신 못 차렸어. 신우이는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찾아와서 그렇게 잘못을 빌어댔지만 하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머닌 절대 넘어갈 생각이 없으셨으니까요. 나중에 너도 네 자식한테 돈 다 뜯기고 요양원에 가둬지게 되면 그때 생각해보마. 그 말에 신우이가 깨갱했어요. 그 모든 사실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뭐라 말을 더 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자신이 실컷 쓰고 남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상상 이상의 제안을 해오셨어요. 너를 내 양녀로 드릴까 한다. 네? 양녀요? 저는 부모님이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진 제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간암이라고 했을 때 정말 하늘이 저에게 왜 이러나 싶은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간암으로 돌아가셔서요. 진심이세요? 내가 여태 한 거 보면 모르겠니? 난 지금 진심이 아닌 게 없다. 그렇게 말하는 시어머니에게 고민을 좀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들으면 그걸 왜 고민하냐 하겠지만 그래도 쉽게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저도 많이 따랐고요. 그러니 저도 시어머니도 서로 이 정도로 신뢰가 쌓인 관계가 된 거겠죠. 오랜 고민 끝에 시어머니의 제안을 승낙하기로 했어요.
남은 생을 저와 제 아들, 그리고 시어머니 이렇게 셋이 가족처럼 지내도 좋을 것 같다 생각하면 말입니다.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모든 재산에 대한 권한은 양녀이자 며느님이 이영아님이 다 가지시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본의 아니게 시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당연히 그 세 남매에게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모두의 예상대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재수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참 무서운 사람이네. 그때 재산 막내한테 더 준다 그럴 때부터 내가 여유인 거 알아봤지만 상상 초월이잖아? 그걸 진짜 엄마가 다 재수 씨한테 줬어요? 그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피식 웃었습니다. 이미 이럴 걸 다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웃어? 그 말에 제가 되물었어요. 그럼 울어요? 진짜로 엄마가 다 주신 거 맞냐니까요. 네, 다 주셨어요, 저한테. 제 그 말에 세 사람이 동시에 조용해졌습니다.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은 자식들을 챙겨줄 거로 생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참 기가 차죠. 그걸 재수 씨는 받기로 하셨고요? 네, 주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죠. 진짜 이게? 너 죽을래? 그건 우리 건데 왜 네가 받아? 네가 뭔데? 소리를 지르는 신우이를 보며 씩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은 남매인데요? 뭐? 제 말에 세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 하냐는 듯 저를 바라보더군요. 제가 재산을 다 받게 된 건 알아도 정말로 시어머니의 양녀가 된 건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저 양녀로 들이셨거든요. 뭐라고요? 어머니 노망 나셨대? 진짜야? 진짜냐고? 어머니 노망도 안 나셨고 진짜예요. 제가 여기서 지금 그런 거짓말을 왜 해요? 그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시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놀라서는 벙쪄 있는 자신의 진짜 아들,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난 이제 자식은 얘 하나밖에 없다. 니들은 니들이 방에 있는 나 자는 줄 알고 언제 요양원에 보내자며 작당무의하던 그 순간부터 내 자식들이 아니었어. 엄마, 그래도 이건 다시 생각해요.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무슨 문제인데? 내가 내 딸로 삼고 싶은 사람 딸로 삼아서 내가 번 내 재산 물려주겠다는 건데. 어머니, 이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저희에게 갑자기 없던 동생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진짜 재산 문제로 시끄러워질 수 있는 건데. 그날 주버님은 나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재산을 어떻게 해볼 생각이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마 시어머니는 그런 속내까지 다 꿰뚫고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하시고 재산을 다 물려주겠다고 하신 거겠죠. 없던 동생이 생겨? 시어머니는 다른 말보다 그 말에 굉장히 꽂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곧 알 수 있었습니다. 니들은 있는 니들 동생도 살아있을 때 그렇게 아프다고 하며 죽어갈 때 제대로 한번 오거나 챙겨준 적이 있냐? 어? 걔가 아파서 힘이 하나도 없는 얼굴로 형들이랑 누나 보고 싶다고 할 때 내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니들이 알아? 대먹지 못하고 인성도 글러먹은 것들이라 생각을 애초부터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막내 동생이 아파서 오늘 내일 한다는데 그 얼굴 한번 보여주기가 힘들어서 아픈 애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게 만들어? 난 그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잠이 펄떡 깨고 눈물이 나와. 우리 막내 불쌍해서
니들이 지금 동생이란 말을 할 자격이나 있니? 어머니는 정말 화가 많이 나 보이셨어요.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는 저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아팠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생각이 나서 말이죠. 그건 저희도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네 동생 죽어가는 거보다 정신없을 일이 뭐가 있어. 여자 끼고 여기저기 쇼핑이나 하고 다녔겠지. 네가 그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어? 전 옆에서 가만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와중에도 시누이는 제 그런 모습이 꼴보기 싫었는지 저에게 다가와 작게 속삭였어요. 진짜 연기 작작해. 그렇게 해서 노인네 꼬여내니까 좋아? 진짜 옳게 벌 받아. 벌은 누가 받을지 모르겠더라고요. 누가 할 소리 하는 건지 원. 연기 아니고 노인네 꼬여낸 것도 아니고 제가 뭘 했길래 벌을 받는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일부러 크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다 들으라고 말이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자기 딸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아! 엄마! 아, 왜 이래? 어디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벌을 받을 거면 네가 받을 거고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나 꼬여내려고 한 것도 네 년인데. 엄마 잘못했어. 아, 이거 놓고 이야기해. 하지만 시어머니는 놓아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신고로 결국 경찰까지 오고 나서야 상황이 끝났어요. 저희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경찰분이 새 남매를 굉장히 한심한 눈으로 보더군요. 다른 사람들이 봐도 저들이 답도 없어 보이는 건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합의 안 해요. 어쨌든 시누이의 머리채를 잡은 건 시어머니니 시누이가 합의하지 않는다면 벌금이든 소송이든 갈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전혀 사과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당당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거시더니 곧 변호사분이 오셨어요. 어머니의 재산 정리와 제가 어머니 양료로 들어가는 것을 도와주신 그 변호사분이었습니다. 내가 이 망할 것에 머리채 좀 잡았는데 절대 합의를 안 해준다 그러네? 그러니까 변호사 양반이 어떻게 좀 해봐요. 난 얘한테 10원 한 장 못 주니까. 대리인이 대신해서 경찰서에 남아있고 저와 시어머니는 경찰서를 빠져나왔어요. 상황이 이렇게 될 걸 전혀 짐작하지 못했던 시누이만 눈이 동그래져서 상황 파악을 하기 시작했고 아주버님들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와 다시 생각해달라며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누이의 머리채를 잡은 그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알려드려야겠네요. 시누이는 그렇게 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받고 싶었던 건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가겠다는 둥 난리를 쳐댔고 결국엔 어디선가 변호사를 구해와 소송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일이 기사화가 됐습니다. 친엄마에게 머리채를 잡혔다고 소송을 거는 친딸의 이야기가 꽤 사람들에겐 흥미거리가 될 만한 소재잖아요. 기사가 사연 취재를 좀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시어머니는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인터뷰하기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삼남매가 또 어디서 무슨 소리 하고 다닐지 모른다는 게 그 결정의 이유였어요. 저도 이해했습니다. 그러고도 남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우리의 사연은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물론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재산 욕심으로 멀쩡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것도 모자라 숨겨진 재산이 있다니까 태도를 바꾼 거. 그리고 막내 동생이 죽어가는데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듯 했어요. 그런 인터뷰까지 했어야 됐어요? 저 지금 동네에 소문 다 나서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시누이가 찾아와서 그러더군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네가 한 짓인데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그렇게 부끄러워지신 걸 알았으면 애초에 하질 말았어야지. 이게 다 네가 잘못 산 대가다. 시누이는 면이란 면은 다 팔렸습니다. 동네는 물론 심해부 회사에도 소문이 다나 엄청나게 싸운 것 같더라고요. 말이 싸운 거지 자기 남편을 엄청나게 무서워하는 시누이로선 그냥 일방적으로 혼났다고 보는 게 맞는 거겠죠. 더 이상 시끄럽게 하면 이혼하겠다는 소리 들은 것 같더라고요. 소송을 취하하고 이사를 하고 한동안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큰아주버님도 동네에 소문이 났는지 가게를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나마 거긴 가게라도 정리할 돈이 남아있어 당분간은 별 문제 없이 지내긴 할 겁니다. 물론 그 사업병 때문에 금방 뭐라도 다시 하려고 하겠지만 말이에요. 작은 아주버니만 꾸준히 저와 시어머니를 찾아와 다시 생각해보라 설득했다, 화도 냈다, 비료도 받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저를 설득하기도 했어요. 그 많은 돈 어떡할 거냐고, 기부한다 생각하고 자신에게 좀 주면 안 되겠냐고 말이죠. 기부는 진짜 필요하고 절박한 사람에게 해야죠. 아주버님처럼 쇼핑한다고 카드 빚진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며 거절했어요. 저에게 쌍욕을 하고 싶어하는 입모양을 분명히 봤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니 화를 삼키는 모습도 봤습니다. 절대 죽을 때까지 정신을 차리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관심이 줄어들고 조용해지자 신우이도 다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얼마 전의 일이었어요. 이렇게 징글 맞은 것들인지 내 속으로 나왔지만 나도 몰랐다. 한두 푼도 아니고 아마 쉽게 포기하긴 힘들 거예요. 네가 고생하는 것 같아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저도 그이 먼저 가고 외롭고 시간도 안 가고 그랬는데 이런 일 겪으면서 시간이 훌쩍 간 것 같아요. 나쁜 자식. 이렇게 예쁘고 착한 부인을 두고 먼저 갔고. 그러게나 말이에요. 저와 시어머니는 남편을 추억하며 어떨 땐 웃고 어떨 땐 울기도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아이도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고요. 다행인 일이죠. 아마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돈엔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말이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한 푼이라도 뜯어내려고 할 겁니다. 시어머니는 절대 주지 않을 생각이시고요. 물론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평생을 헛된 희망만 품고 괴로워할 겁니다. 아마 이게 어머님이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복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길고 엄청난 이야기들이었는데 쓰고 보니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아주 예전 일 같기도 하고 말이죠. 아직 저와 시어머니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으니 다음에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기면 다시 사연 보낼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현재 남편과 별거 중에 있습니다. 원인은 시댁과의 갈등 때문입니다. 남편과는 큰 문제가 없었고요. 옛말에 마누라 이쁘면 처갓집 말뚝에 대고 절을 한다는 말도 있듯이 시댁과 원수가 지니까 남편이 아무리 좋고 어쩌고 해도 도저히 같이 살 엄두가 안 났습니다. 어차피 최후의 상황을 가정하고 생각해보면 남편과 저는 갈라서면 그만인 남이란 생각도 들었고요. 남편과 시댁과는 부모 형제 사이니 저 때문에 안 보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났다고 애매하게 화해하고 그런 건 결단코 싫고요. 평생을 가도 다시 시댁 식구들을 보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혼을 생각하고 있답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결혼은 비슷한 집안끼리 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을 말하자면 시댁과 친정은 형편이 많이 달랐습니다. 시댁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그런데 저는 사랑만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다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사랑만으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살아온 환경에서 오는 그 습관 같은 게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서로가 사고방식이 다르다고 할까요? 아무튼 한번 겪어보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사랑만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형편이 맞아야 그것도 가능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것이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경제적 형편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어려운 형편에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나쁜 마음을 먹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면 어느새 괴물이 되는 것 같아요. 전 유복한 가정에서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께서 저를 도맡아 키우다시피 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유명한 대학교 철학과 교수이시고 본인 분야에서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신데요. 제가 자라오면서 아버지가 편하게 한번 쉬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자기 일을 해오신 분이세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부족함 없이 저를 키우셨고요. 혹시나 어머니가 안 계신 것이 저에게 영향을 줄까 아버지께선 제 주변에 많은 사람을 붙여주셨고 또 혹여나 외로움을 느낄까봐 대화를 많이 하려 하셨어요. 전 그런 아버지의 따스함 덕분에 살면서 큰 결핍을 느껴본 적이 없이 자랐습니다. 또 아버지를 누구보다 존경했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자기 일 열심히 하고 따스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싶었죠. 남편을 만난 건 대학교 때인데요. 남편도 워낙에 자기 일을 좋아하는 성격이었어요. 남편과 저의 전공은 인문 분야인데요. 요즘 사회에서 쉽게 취직이 되는 전공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 간판만 보고 일단 졸업이나 하자는 식이지 전공 분야 자체를 깊게 파고드는 학생이 드물었어요. 전 그 분야가 좋아서 시작한 공부거든요.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그저 배우고 과제하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가며 꽤 심도 있게 접근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대학교 다니는 동안 제가 남편을 쫓아다니다시피 하며 좋아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을 사귀어 왔지만 서로의 정서적 취향이 딱 들어맞는다는 게 그렇게 멋진 일인 줄은 몰랐어요. 어쩌면 저는 그때 남편에게서 제 아버지의 모습을 봤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원래는 외국의 대학교에서 제 전공을 더 깊이 공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만난 이후론 결혼이 더 하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공부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마음먹으면 대학원에 가서 공부는 할 수 있는 거니 원하는 걸 먼저 쫓고 싶었죠. 어쩌면 부족함 없이 자란 탓인지 인생의 어느 시기에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다는 생각 자체가 저에게는 없었어요. 오히려 그때는 빨리 애를 낳고 내 가족을 꾸려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선 그런 제 결정을 아쉬워하셨습니다. 제가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기를 바라셨고 결혼보단 먼저 학자의 길을 걷길 원하셨기에 제게 은근히 결혼이 아닌 길을 제안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몇 번 만나보시더니 이내 결혼을 승낙해 주셨습니다. 제가 강경하게 밀어붙이니 승낙해 주신 마음도 있으셨던 것 같고 아버지께서도 남편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과 비슷한 모습을 보신 것 같아요. 됨됨이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니 결혼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도 좋은 길이라며 결혼을 준비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아버지 허락을 받고서 아버지도 이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는구나 싶어 마음이 참 많이 놓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려고 보니
제가 짐작했던 것보다 시댁의 형편이 많이 안 좋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니,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남편이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전 그저 가족이 살 집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또 결혼을 앞둔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나 봐요. 저희 집 형편과 비교해서 뭔가 기죽는 느낌이었달까요? 처음 저희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렸을 때도 제가 이렇게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을 줄 몰랐다며 놀라워했고 자기 집이 생각보다 형편이 어렵다는 걸 직접 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전 남편의 형편은 중요하지 않았고 제가 원하는 결혼이었기에 결혼을 준비한 순간부터 결혼식을 끝내는 순간까지의 과정만을 생각하기에도 바빠 그 이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선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왜 그렇게 주눅이 들었던 것인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문제를 마무리 지었어야 했는데 말이죠. 사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여러 가지 징조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거 하나가 바로 부잣집 며느리가 시집 온다는 말이었어요. 혼수를 좀 후하게 간 것은 맞습니다. 시댁의 가전제품을 싹 바꾸다시피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들이 뭘 얼마나 하는지 알아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준비한 거지 특별히 뭘 성대하게 하겠다고 한 건 없었어요. 그런데 시댁은 물론 친척들, 심지어 동네 사람들까지 그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부잣집에서 시집 오는 며느리라고요. 저만 보면 부잣집에 와서 그런지 곱다고 말씀하시는데 조금은 당황스러웠어요. 그 정서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는데 제가 해간 혼수를 보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런데 저 말이 어디서 나오나 싶어 유심히 살펴보니 시어머니께서 동네방네 그런 말을 하고 다니셨더라고요. 부잣집에서 자랐다는 건 저에 대한 칭찬도 아니고 저를 특징할 수 있는 말도 아니잖아요. 전 평소에 사람을 되게 예민하게 살피는 편이고 남의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잘 눈치채는 편인데 그때는 또 일이 그렇게 되려 그랬는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어머니께서 제가 해간 혼수가 마음에 드셨나 보다 정도로만 받아들였죠. 또 다른 징조가 있더라면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제가 입은 옷을 보고 명품이냐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입고 간 옷은 명품도 아니었고 그저 시부모님에게 단아하고 예쁘게 보이기 위해 조금 비싼 옷을 입고 갔을 뿐이었는데 갑자기 인사를 나누자마자 명품이냐고 물으시니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전 혹여나 과소비하는 며느리로 보일까봐 아니라고 명품 같은 건 절대 사입지 않는다 말했지만 왠지 그 말도 안 믿으시는 눈치였고요. 아무튼 시어머니의 그런 부분이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그것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상견례를 하고 신혼집을 구하기 시작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자기 집에서 가까이 살기 원하시더라고요. 사실 아버지께서 집 사는데 돈을 보태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골라놓으신 집에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거절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신혼 시절만 해도 참 행복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나 그 속에 녹아들어가는 경험이 처음인지라 설렜고 또 하루하루가 색다르게 느껴졌어요. 공부밖에 모르던 남편이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걸 지켜보는 것도 나름 행복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턴 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다 제가 알아서 했기에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소위 말하는 시집살이를 한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고요. 며느리들이 이상한 시어머니를 만나 고생을 한다는 주변의 별별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인지 솔직히 겁도 나고 걱정도 되었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전혀 그런 기미가 없으셨어요. 제 길을 잡기 위해 일부러 뭔가를 시키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저와 남편이 오면 자신이 다 알아서 할 테니 편히 앉아있으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믿지 않아도 좋으니 그냥 앉아만 있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종교적 신념과는 다르긴 했지만 신앙을 존중하고 경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고 시어머니의 말씀이니 따르자고 생각해 교회에 앉아 찬송가를 듣거나 설교를 듣게 되었지요. 결혼해 살고 있는 제 친구들은 이런저런 신기했지만 전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친구들과 달리 행복하고 편안했어요. 한 1년여가 지났을까요? 일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돈 문제인데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시댁에는 빚이 많이 있었어요. 결혼 전 남편에게 넌지시 듣긴 했지만 그때는 그렇게 큰 액수인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 예전부터 이런저런 일을 많이 벌리셨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생긴 빚이래요. 남편도 어렸을 때 벌어진 일이라 어떻게 빚이 생기게 된 건지 정확한 과정은 모르더라고요. 문제는 시어머니께서 계속 제 앞에서 앓는 소리 하시는 거였습니다. 언젠가부터 틈이 나면 빚이 있어 가슴에 돌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 돌이 가슴에 콱 막고 있는데 죽을 것 같다 말씀을 하시는데 못 본 척하기도 딱하고 며느리 된 노릇도 아닌 것 같아서 친정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 몇 번 돈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몇백 정도로 시작한 것이 횟수가 거듭되니 아예 몇천 단위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빌린 횟수는 많지 않았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친정 아버지께서는 제 부탁이니 별다른 말 없이 매번 흔쾌히 빌려주시긴 했지만 사실 빌려주시면서도 그 속이 썩 유쾌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학자가 된 딸이 시집 가서 계속 시댁에 돈을 대주고 있으니 걱정도 되셨겠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티를 내지 않으셨고 그냥 가끔씩 제게 잘 지냈냐고 물으실 뿐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괜찮은지 확인하시려 했지요. 전 그때마다 신부님도 잘해주시고 남편과도 행복하다고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도와드려도 어떻게 된 게 시댁의 사정이 조금도 나아질 형편이 안 보였답니다. 분명 식구들 모두가 일을 하고 있고 일상으로만 따지면 그저 무난한 가정이었어요. 밥 먹고 쇼핑하고 그러니까 남들 할 건 다 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사정이 갈수록 안 좋다는 것으로 보아 애시당초 갚아야 할 원금이 감당하기 힘든 액수였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께서도 저희에게 티를 내지 않으셨지만 빚쟁이란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다니시는 것 같았고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교회는 매주 빠뜨리지 않고 늘 나가셨어요. 늘 저를 데리고 가셨죠. 이해가 안 갔던 건 그렇게 빚이 있으신 상황에서도 헌금 11조 같은 돈은 또 꼬박꼬박 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신앙심이 깊으니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긴 했지만 적은 액수도 아닌 큰 액수를 턱턱 내는 모습에 걱정스럽기도 했어요. 한창 친정에서 돈을 해드린 무렵엔 저희 아버지에게 빌린 돈으로 교회에 돈을 내나 싶은 의심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저는 남편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기도 뭐해 혼자 끙끙 앓고 있다 믿을 만한 친구에게 고민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친구는 펄펄 뛰며 제게 왜 시댁에 돈을 함부로 해주고 있냐면서 해주다 보면 분명 더 많은 걸 요구할 거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친구의 말로 일리가 없지 않았어요. 점점 저에게 빌려달라고 말씀하시는 액수가 커지고 있었고 조금은 제게 거리낌 없이 부탁하시는 감도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턴 조금 돈에 대해선 신중하자는 생각으로 시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기로 하고 조심스레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꺼내려던 찰나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푹 쉬시더니 제 손을 잡으시는 거였어요. 아가,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 상황이 안 좋은 건 알지? 이런 시기에 널 만나고 네가 내 딸 같은 며느리가 된 건 참말로 하늘에서 준 복인 것 같다. 그런데 아무래도 또 너한테 미안한 말을 해야 할 것 같아.
빚쟁이 한 명이 어제 우리 집에 와선 잔뜩 물건을 부숴놓고 갔어. 네? 물건을 부수었다고요? 아, 정말요? 어제 왜 전화 안 하셨어요?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어, 다행히 다친 데는 없는데 이를 어쩌면 좋을지. 1,000만 원을 당장 내놓으라고 가만 안 두겠다고 하는데 당장 우리한텐 그 돈이 없잖니. 그렇다고 내가 어디 빌릴 데도 없고 정말 번번이 미안하고 나가야. 분명 마음을 먹었지만 집까지 찾아와 위협을 했다는 말에 혹시나 빚쟁이들이 신부모님에게 무슨 해라도 가할까 싶어 너무 놀랐고 이번에도 급하게 돈을 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어머니께 조심스레 말씀드렸지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돈을 해드리는 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집이 그렇게 부유한 편도 아니고요. 제가 아버지에게 돈 빌리는 것도 이제 좀 눈치가 보여서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런데 어머니의 반응이 제 상상과는 달랐어요. 눈에 띄게 당황해 하시더니 우리 한 가족 아니었니? 아, 그럼 가족이 어려운데 모른 체 하겠다는 거야? 물론 네 입장도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정말 우리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야. 하지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란 말치곤 어머님 그래도 교회에 돈도 내시고 나름의 소비도 하시고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를 지적하면 반박하자 이번엔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내가 그리 평화로워 보였니? 니들 걱정 안 시키려고 그런 것뿐이야.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매일 아침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진다고. 내가 빚쟁이들이 왔다 가면 밥을 며칠씩 굶는지 알기나 하니? 나는 널 딸같이 어여삐 생각했는데 너는 참 무심하구나. 내가 이런 며느리 두고 있었을 줄이야. 솔직히 너에게 실망했다. 그만 가거라. 피곤하다. 쉬고 싶구나. 처음 보는 어머니의 환한 표정에 전 조금 당황했고 한편으론 제가 정말 잘못한 건가 싶어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어머니가 밥도 못 드시고 머리도 빠진다며 휑한 머리 한 구석을 보여주는데 친구의 말에 괜히 들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전 그냥 시어머니에게 군말 없이 돈을 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시어머니의 말에 다 믿을 수 없다 할지라도 제게 잘해주신 정을 생각해서 깨트리고 싶지 않은 가정이란 울타리 유지하기 위해서요. 물론 돈 문제에 관해서 남편은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처음 몇백 단위를 부탁받았을 때 그 사실을 알고는 조금 화가 난 얼굴로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다신 그러지 말란 다짐을 받았어요. 남편은 이 사람도 부탁을 받으면 들어줘야 하는 입장이니 곤란할 거라면서 저를 난처하게 만들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 몰래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남편에겐 절대 말하지 말고 우리 둘 사이에 비밀로 해달라 하시면서요. 시어머니께서 눈물까지 보이시며 말씀하시니 저는 더 거절할 수가 없었고 그때 당시에만 해도 돕자는 주의였기 때문에 전 몰래 돈을 해드렸어요. 남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그것이 시어머니로 하여금 음흉한 기대를 하게 만들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런 시어머니의 기대가 오래 있지 않아 무너지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입원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병명은 췌장암이었고 제가 소식을 듣고 달려갔을 땐 이미 수술까지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낯설어서 아버지 앞에선 처음으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딸에게 연락도 없이 주변 분들과 이런 큰일을 치르셨냐고 원망의 말을 했더니 글쎄 제가 온다고 수술이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금방 죽을 것도 아니니 일단 수술을 끝내놓고 연락할 심산이셨다 해요. 한평생을 배워도 늘 의연한 분이시긴 했지만 이런 일을 닥쳐놓고 생각하니
무심하시나 생각만 들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다고 했지만 그때부터 저는 피말리는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불안보다도 더 큰 것은 죄책감이었죠. 제가 곁에 있었더라면 무슨 야단을 부려서라도 더 크고 유명한 병원에서 수술을 하셨으면 훨씬 더 안심이 되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물론 아버지께서는 저명한 암센터에서 치료받고 계셨지만 그래도 자식된 마음이 어디 그렇나요? 조금이라도 더 좋다는 것에 자꾸 기대게 되고 불안한 마음만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간은 매일 밤 불면에 시달리며 울음으로 보냈어요. 예전만 같아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 만큼 참 어려운 병이었는데 아버진 1, 2년간 무사히 잘 버티셨어요. 중간에 2번 쓰러지기도 하셔서 늘 조마조마했지만 정작 아버지는 늘 긍정적으로 본인의 병환을 대하셨습니다. 간병인도 계시고 집안일을 봐주시는 분도 계시니 자주 오지 말라고 하시면서 제 앞에서는 늘 의연한 태도를 보이셨어요. 아버지께서 퇴원을 하고 난 후부터는 주기적으로 친정에 들렀습니다. 알아보니 암 환자에게 중요한 것이 식사더라고요. 집안일을 봐주시는 아주머니가 계시긴 했지만 그분께 모두 맡기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식단 부분만큼은 아주머니와 함께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를 도와 아버지를 챙겨드리다 아버지 병세가 조금 악화되자 아버지를 돌보는 일에 더 집중하기 위해 회사도 그만두었습니다. 남편에겐 조금 미안했죠. 친정에 가 있는 날이 많으니 제대로 밥도 못 챙겨주고 떨어져 있어야 하는 시간도 길었는데 남편은 그 모든 것을 이해해주며 마음 편할 때까지 얼마든 있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시댁도 제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주었고요. 덕분에 전 마음 편히 아버지를 간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시댁에서는 탐탁지 않았어도 말을 못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동안에 시어머니가 자주 제 눈치를 보며 한숨을 쉬시곤 했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한참 후에 알게 되었어요. 결국 아버지는 4년을 채 넘기지 못하시고 다시 암이 재발했습니다. 좋은 예후를 기대하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암 선고를 다시 받은 날, 처음엔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댁이 이런 아버지 상황을 알고 절 찾아왔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시며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얘야, 내가 많이 기도하고 있으니 분명 나아지실 거야. 네 이런 정성을 하늘도 알아주시겠지. 희망 버리지 마라, 아가야. 나도 기도하마. 정말 꾹 참고 있었지만 막상 그런 말을 들으니 울컥해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히려 남편의 말보다 시어머니의 말에 더 감정이 복받쳐 그날은 시어머니 품에 기대어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그날 정말 많은 위로를 받은지라 그간 시어머니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었던 것까지 조금은 죄스러워졌지요. 전 시부모님을 밥까지 배웅해드리고 긍정적인 기운을 받아 병실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상태는 점점 악화되셨습니다. 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었지만 투병 중에도 일생을 두고 전념하셨던 본인 일에 대해 자주 말씀하시곤 하시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말씀도 없게 되자 제 마음도 힘들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쩍 수척해진 아버지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너무 집착하지 말고 아버지를 편하게 보내드려야겠다고요. 고통스러우실 텐데 되도록 아픈 내색을 안 하시려고 노력하신 아버지를 더 힘들게 하지 말자고요. 그런 마음을 먹고 난 후에야 전 참았던 울음을 아버지 몰래 토해내면서 조금씩 마음의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불행이 올 때는 한꺼번에 온다는 말이 있죠. 불행이 겹쳤다기보단 그건 알지 못했던 소름 끼치도록 징그러운 진실을 마주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던 무렵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눈에 띄게 힘들어하셨고 전 아버지를 위해서 어렸을 때 제게 읽어주신 시를 한 편 읽어드리며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하필 시댁에 제사가 있는 날이었어요. 아픈 아버지의 곁을 지키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먼저 입술을 떼셨습니다. 얘야, 오늘 시댁 제사이지 않니? 오늘은 간병인도 불렀으니까 잠깐이라도 시댁에 갔다 와라. 아버지, 아버지 말씀 이해 가지만 상황이 이런데 무슨 제사예요. 이미 시댁에서도 제사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허락받았으니 괜찮아요. 아버지 옆에 있을래요. 이런 날 빠지는 거 아니야. 난 괜찮으니까 가서 오랜만에 남편 얼굴도 보고 편히 있다 와. 아버지께선 힘겨운 목소리로 본인의 병세보다는 제가 시댁과 어우러지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고 그러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선 혹여나 자기를 돌보느라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시댁이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까 걱정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시댁이 이해해 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괜찮다고 아버지를 만류했지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도 보통 고집이 아니었어요. 전 싫다고 했지만 아버지께서 끝내 강경하게 권유를 하시는 바람에 아버지와 작은 실랑이를 벌이게 됐고 결국 반나절 정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지요. 하지만 아픈 아버지를 뒤로하고 가는 길은 참 찝찝했습니다. 가보니 시댁에서는 이미 음식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시어머님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 음식장만 이외에는 제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고요. 제가 올 줄 몰랐던 남편과 시부모님은 놀라며 어쩐 일이냐 물었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수척하다며 걱정부터 하셨어요. 왜 여기까지 왔니? 오늘 아버지 곁에 있어도 된다니까. 아버지가 하도 가라고 성화하셔서 오게 됐어요. 어머니, 잠깐 있다 다시 갈게요. 그래, 그래. 자리만 지키다 일찍 가렴. 그래도 아버지 곁에 있어드려야 네 마음이 편하지. 병세는 좀 어떠시니? 좋진 않으세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 네 마음이 안 좋겠구나. 나도 그렇단다. 시어머닌 절 한번 따스하게 안아주시다 늘 기도하고 있단 말씀을 하시곤 몇 가지 빠뜨린 재료가 있으니 시장에 다녀올 수 있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전 착잡한 마음도 달랠 겸 그러겠다고 하고 어머니가 말씀하신 재료들을 핸드폰에 메모하고 집을 나섰지요. 그런데 집 밖으로 나오니 휴대폰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아 꺼지려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집에 돌아가 휴대폰에 적은 메모를 옮겨 적을 종이를 찾다가 소파 틈 사이에 끼어있는 붉은색 수첩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거다 싶어서 종이를 찢으려고 수첩을 뒤적이는데 곳곳에 사돈이란 단어가 보였어요. 전 수첩을 가지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내용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죠. 무심코 읽은 그 내용은 인간이란 것이 이렇게도 혐오스러운 존재라는 걸 알게 해줬을 만큼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의도치 않게 열게 된 판도라의 상자 속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돈이 췌장암에 걸렸다. 그 재산은 이제 모두 며느리에게 갈 것이니 이로써 우리 집 돈 문제도 모두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 사돈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 곁으로 가기를 기도합니다. 빚쟁이들 때문에 너무 괴롭다. 사돈의 병세는 이제 차도가 없다. 하나님, 부디 하루빨리 우리 모두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엇인가 싶어 수첩을 앞뒤로 살펴보았더니 그것은 시어머니가 교회에서 쓰던 수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배 시간에 뭔가를 부지런히 적곤 했었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적으시는 줄 알았던 수첩이 사실은 자신의 속내를 적었던 수첩이었고 아버지의 병간호 때문에 몇 년간 교회에 따라가지 않은 동안 시어머니란 사람은 이런 속내를 품고 계셨던 거였죠. 수첩 곳곳에 적힌 사돈, 최장암, 상속녀, 교회 발전 등등의 단어를 보고 있으니 머리칼이 곤두설 정도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심지어 수첩 안엔 이런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처음 만난 날이었어요. 부잣집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다. 이제 신세를 피게 됐구나. 이제 돈에서 좀 자유로워지겠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오랜 기도를 들어주셨어. 시어머니가 절 향해 지칭했던 부잣집 며느리란 단어는 자신의 신세를 피게 해줄 단어였고 전 시어머니의 말대로 움직일 종이었던 거였죠.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가족으로 너무나 따뜻하게 대해주신 것들이 모두 하나의 계획에 불과했다는 걸 알게 되자 전 어떤 말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믿을 수 없는 눈으로 수첩을 바라보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었지요. 그런데 그때 제 이름을 부르면 남편이 방 안으로 들어왔고 전 남편을 보자마자 왜인지 모르겠지만 서둘러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도착해서는 모퉁이로 달려가 한참을 소리죽여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 울다 보니 마음이 좀 진정됐고 전 온몸에 뱀이 기어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시장 한복판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때의 기분은 징그럽단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줄도 모르고 아버진 저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것에 기뻐하고 계셨으니까요. 물론 그것은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알게 모르게 자라면서 쌓여온 외로움이 있었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새로 생긴 가족에 기대어 소박한 일상이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어머니에겐 그저 잘 사는 집에서 시집온 넝쿨째 굴러들어온 호박 정도였고 다른 사람들 심지어 남편까지도 내심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온몸이 떨릴 정도로 두려워졌어요. 그러나 감당하기 힘든 사실을 마주했다고 해서 또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던 때였으니까요. 모든 것을 지금 정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저 자신도 놀랄 만큼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전 시장을 봐보고 음식 준비까지 마친 후 며칠간 잠을 못 잤단 핑계로 잠시 침대에 누워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뭘 어떻게 할까 온갖 생각을 다 해봤지만 무슨 생각을 해도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라 마음을 진정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때 수첩의 내용들이 생각나면서 그래, 내가 왜 바보같이 이러고 있나. 이왕에 끝낼 거면 그냥 대차게 다 정리해버리자 생각하고는 간단한 짐만 챙겨 준비하곤 가방에서 그 수첩을 꺼냈습니다. 바깥엔 제사상이 다 차려지고 친척분들도 몇 분 와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종교 때문에 한편에 물러나 앉아 있었죠. 순간 좀 전에 제 얼굴을 보더니 많이 수척해졌다며 아버지의 병세를 모르시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전 친척분들이 다 와 있는 제사상 앞으로 다가가선 수첩을 시어머니 앞에 떨구었습니다. 제 행동에 친척분들은 무슨 짓이냐며 저를 다그치셨고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수첩을 본 시어머니만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셨지요. 아가야, 왜 그러니? 그 뒤 시아버지가 뒤에서 절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고 전 시어머니를 향한 눈길을 거두지 않은 채 차분하게 말을 이어나갔어요. 어머니, 그동안 돈 때문에 아프신 저희 아버지 죽으라고 기도를 하셨다고요? 그동안 어머니가 빚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다고 하도 사정하셔서 붙여드린 돈이 얼마이고 그 돈이 다 저희 아버지가 해주신 거라는 거 아시면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기도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악에 바친 제 고함 소리에 삽시간에 분위기는 차가워졌고 남편은 무슨 일이냐며 저와 시어머니 사이로 걸어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우리 집 빚을 지금까지 당신이 갚았다니? 그걸 왜 당신이 해결해? 어머니,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 말 진짜예요? 그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남편은 시어머니를 추궁했고 전 시어머니가 말하도록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게 말이다. 내가 너무 급해서 부탁을 좀 했어. 우리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시어머니 손에 들린 수첩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며 상황을 해명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상황을 이상하게 여긴 남편이 서둘러 수첩을 집어들고 내용을 읽어내려갔고 남편의 얼굴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뀌어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거 어머니가 쓰신 거예요? 어머니가 쓰신 거 맞냐고요? 왜 말씀을 못 하세요?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얘야. 니들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내 수첩이 아니고, 어머니! 남편의 고함에 시아버지 또한 무슨 일이냐며 수첩을 뺏어 들었고, 주변 친인척분들까지 합세 수첩의 내용들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하셨어요. 수첩을 읽은 모든 분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경악으로 변하셨고 시어머니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께서 급기야 시어머니를 향해 수첩을 내동댕이 치셨습니다. 당신 미쳤어? 할 짓이 없어서 뒤에서 이딴 짓을 해? 시아버지의 호통에 시어머니 눈물을 글썽거리셨고 전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악마의 눈물이란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저 눈물에 속아 넘어가 제가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빚을 갚아준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땐 저 눈물이 한없이 가엽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여운 사람은 악마에게 속은 저였습니다. 남편도 난리가 났고 집안 전체가 그렇게 뒤집어졌을 때 갑자기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지 않으려 했지만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고 전 좋지 않은 예감이 들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병세가 위중하단 전화였어요. 그 길로 전 호흡이 너무 가빠져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짐을 들고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도착했을 때 아버진 많이 힘드신지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마치 마지막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에 얼마나 서럽고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겐 그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라면서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신 모든 배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옆에서 조금이라도 함께했던 시간을 나누며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애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목까지 저를 너무 어여쁘고 귀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도 말했죠. 제 말이 끝나자 아버진 준비가 되셨다고 생각했는지 영영 닿지 못할 곳으로 가버리셨어요. 아버지가 눈을 감으신 후 병실이 떠나가라 오열했고 그 순간에도 시어머니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는 물론 남편도 장례식에 못 오게 했어요. 그래도 아버지 쪽 친척들의 도움으로 외롭지 않게 장례를 치를 수 있었는데요. 허나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조금씩 마음을 진정시켜 나가고 있는데 정말 뻔뻔하게도 신부님이 장례식장에 와 계시더군요. 시아버진 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사죄를 했지만 제 귀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입술을 꾹 다물며 사과 한마디 안 꺼내시는 옆에 있는 시어머니만 눈에 밟혔죠. 전 그런 시어머니에게 속내를 그대로 씹어뱉듯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뤄주셨으니 기쁘세요? 하지만 이제 전 이 집 며느리가 아니니까 당연히 콩고물 하나 기대하지 마세요.
다신 제 눈에 띄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 시어머니 당장 쫓아냈습니다. 전 갑작스럽게 등장한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 보내드렸네요. 그 일 이후로 남편과는 별거 중입니다. 남편이 또 무슨 죄냐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남편과도 인연을 끊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몰랐던 사람처럼요. 그 이후로도 남편은 몇 번이나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찾아오기도 했어요. 애걸복걸하는 걸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그 얼굴을 보고 있자니 자꾸 시엄마가 생각나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말했고요. 전 이제 모든 것을 되돌려 원래 하고 싶었던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그러려면 정리해야 할 것이 많은데 남편은 계속 이 상황을 부정하고 합의 이혼에 반대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시어머니가 장례식 이후 막무가내로 저를 한 번 더 찾아오셨어요. 제가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저 때문에 자기 아들이 폐인이 되어가고 있다며 제발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달라고 이러다가 모자지간이 끊기겠다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음흉한 마음을 품고 저를 이용한 것도 모자라 저희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고 이제 와선 용서까지 바란다니 전 그런 시어머니의 악함에 한 번 더 소름이 끼쳤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직접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당신이 저지른 짓이라고. 당신이 치러야 하는 대가라고요. 허나 시어머니가 왔다 간 이후 남편이 팬이 되어간다고 하니 마음이 좋지 않아요. 지금 제 마음속에서 가장 걸리는 부분이고 이 사연을 쓴 이유이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징그런 욕망으로 일을 친 사람은 따로 있고 남편 역시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제 인생을 찾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자꾸 남편의 얼굴은 눈에 밟힙니다. 도대체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어떻게 마음을 정리해야 할까요? 부디 많은 댓글로 조언해 주시면 꼭 참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 감사합니다.